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리뷰 앤 위크 어핸드, 어핸드가 아니라 어헤드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미국에서 보도한 한국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새로 들어오고 하는 뉴스가 있어서요. 한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일요일일 텐데 일요일 뭐 날짜에 제가 존대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미국은 지금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눈에 띄는 기사 가운데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1심에서 2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또 그 재판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내용을 뉴욕타임스가 뭐 워낙에 한국에 대해서 그 자세히 내용을 보도를 하는 신문이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언론사도 역사가 있죠. 그래서 그 뉴욕타임스의 경우는 한국의 그 아주 민주화가 시작되기 전부터 여러 가지를 어찌 보면 한국에서 언론이 억압됐을 때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것이 다시 이제 한국 쪽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뉴욕타임스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그 언론들을 늘 보잖아요. 직업상으로 한국 관련 뉴스가 많고 또 비교적 정확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그 심도가 있어서 한국에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캐치하지 못했거나 캐치하고서도 전화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뉴욕타임스가 전하거든요. 이렇게 괜히 서두가 길어져서 거창한 말씀 드릴까 그건 아닙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24년 징역형 이런 것이 어제 뉴욕타임스가 살짝 언급을 했는데 제가 말씀은 못 전해드렸었어요. 이재용 그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도 새로운 위험이다 했는데 역시 지금은 그 잠시 갇혔다가 다시 밖으로 나왔지만 또 그 대법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이슈잖아요. 또 같은 액수고 그런데 이재용 그 전 부회장은 그때 액수가 낮춰지는 것으로 해서 지금 풀려날 수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위험이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정경유착의 뿌리를 뽑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뉴욕타임스는 큰 변화가 없을 듯 보인다. 결론입니다. 아주 원론적인 기반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한국의 정경유착을 뿌리 뽑겠다라고 했었던 그 파운데이션이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아직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성숙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건데 독재 시대 때부터 지금은 이제 그 지구촌 경제에서 그야말로 글로벌 시대에 세계의 경제에 있어서는 파워하우스잖아요. 한국이. 뭐 미국의 뉴욕타임스도 인정을 하는 것처럼 그 지금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 제왕적인 그 파워, 제왕적인 대통령 권한 얘기를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 제왕적인 파워라는 것이 단 5년이기 때문에 지금 뭐 개헌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만 그렇지만 그 대통령이 발의한 것이요. 그래도 이제 그 대통령이 뭐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발의를 했는데 그게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파워가 5년밖에 없기 때문에 정경유착의 뿌리를 뽑겠다는 공약을 지키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한국의 재벌이 아직도 경제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재벌 체제가 유지되는 한 정경유착의 부정부패는 뿌리가 뽑힐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정치인은 벌받아도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같은 이슈, 같은 액수를 가지고 재벌 총수는 지금 자유의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법원 앞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고 들어 누워서 시위하는 그 수많은 모습들 미국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 기자들이 취재를 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재벌이 공모 측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소리, 오늘 그 뉴욕타임스가 지적을 하면서 많은 한국인들은 삼성, 현대, 다른 재벌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수출 등등 늘 또 그렇게 정부에서도 홍보를 해왔었고요. 그 한국의 오늘날이 있게 된, 그리고 상당히 그 부분적으로 그 이상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그 정부가 굉장히 그 재벌의 세금 혜택 같은 것을 주고, 그리고 미국과 비교를 해보자면 미국은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이 훨씬 쌉니다. 상업용 전기요금, 상업용 물값이 훨씬 비싸거든요. 개인 주택 가정보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 반대잖아요. 어쩜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시는 분들이 세상에 한국은 기름 한 방울 안 나온다며, 공항이 왜 그렇게 더워? 더워서 못 살겠어. 겨울철에도 여기저기 더워. 이렇게 그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튼 공항 시스템이 얼만큼 관이고 얼만큼 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추워도 벌벌 떨고 더워도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있는데, 그런 그 낭비 같은 것이 심할 수 있는 이유도 그런 것인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재벌의 굉장한 그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편리하게 혜택을 주고, 그리고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서 살 때도 그랬습니다. 한국산 국산을 써야지, 국산이 아닌 다른 것을 쓰면은 굉장히 매국노가 돼버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도깨비 시장 이외에는 뭐 미국 물건이 제대로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도 없었고요. 그런 장려를 정부가 굉장히 많이 해줬고, 대신 재벌은 정부에게 ATM 머신과 같은 역할을 했다. 현금, 그 자동 현금기, 지급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보복도 하고, 이번에도 그 삼성에서 이재용 그 부회장이 그 석방되기 전에 일자리를 많이 채우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저런 이야기들이겠죠. 그런 지적을 하면서 670만 달러 뇌물에 대해서 8월 달에 5년 징역형을 받았었고, 이재용 그 징역형이 아니라 선고를 받았었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이제 470만 달러, 한국 법은 470만 달러 이상의 뇌물이면은 그 형량이 5년 이상 되기 때문에, 5년 이상 되면 뭐 집행유예라던가 이런 게 안 되니까 3년으로 맞췄고, 액수도 뭐 얼마였었죠? 그때 그 당시에 항소법원에서 330만 달러에 맞춰서 2년 반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자유롭게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된 게 이재용 그 부회장의 케이스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똑같은 670만 달러잖아요. 이것을 삼성의 그 강압에 의해서 줬느냐, 아니면 뭐 아무 대가 없이 뭐 줬느냐, 그 삼성이 박근혜 대통령 내지는 그 최순실에게 줬느냐, 뭐 아니면 정말 강탈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액수인데도 지금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이 이렇게 그 이재용 그 부회장과는 다른 입장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삼성이 한국 국내 총 생산의 5분의 1 정도, 그 레비뉴가 5분의 1 정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문재인 그 대통령이 아무리 그 정경유착을 뿌리 뽑겠다 하더라도 지금 여당이 소수당이기 때문에, 야당이 친 그 비즈니스적인 당이라서 이게 불가능하고, 뿌리를 뽑기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북한 이슈가 최우선이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거의 모든 노력을, 이번이 아니면 또 기회가 오지 않는다 싶어서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정경유착의 뿌리를 문재인 대통령 임기에 뽑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없다는 거예요. 진짜 힘은 그 정권은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아무리 제왕적이었다 하더라도 5년이었지만, 재벌은 지금 그 이재용 삼성 그 부회장 가문만 하더라도 3대째니까요. 그래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 파운데이션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뉴욕타임스 보도였습니다. 당연히 미국에서도 지금 한국 팀이 가서
북한에서 여러분들 공연도 많이 보셨죠? 뭐 시청률이 36% 정도라고 들었는데요. 대단한 시청률이네요. 그런 것들을 미국에서도 다 보도했죠. 그리고 제가 오늘의 미국에 북한에서는 어떻게 이 내용을 전했는가 6분 조금 넘는 클립으로 올려놨는데 한국 가수들 노래 부를 때는 그 노래 소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 모습만 비춰주고 그리고 이제 북한의 그 아나운서가 얘기를 하고 하는 아주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그런 그 공연 클립 6분짜리 공연 클립이었는데요. 어쨌든 미국에서도 이런 그 한국 팀이 가서 북한에 가서 공연을 했고 그 사이에 또 뭐가 그 기자들의 취재가 자유롭게 그 허용이 되기로 하고 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영철 그 노동당 부위원장이 직접 그 사과도 했고 등등의 굉장히 달라진 북한의 모습을 미국에서도 많이 전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지금 북한에 대해서 이번 주에 두 가지가 조금 특별했다면 아직까지는 다수의 목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준비가 없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미국과의 대화를 또 협상을 준비해온 북한에 대해서 약체이기 때문에 준비가 완전히 될 때까지 회담을 취소해야지 된다던가 연기해야지 된다던가 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로버트 켈리 지금 부산대학교 교수죠. 미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미국에서 오래 미국 정치 전문가를 했는데 요즘은 뭐 뉴욕타임스, 포린 어페어스 또 뭐 BBC 방송과 인터뷰나 기고문 많이 쓰고요. 이번에 CNBC였었죠. 역시 이 교수가 좀 준비를 할 때까지 취소를 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했고 레온 파네타 전 뭐 백악관 비서실장도 했고 CIA 국장도 했었던 이 사람은 취소까지는 안 해도 취소라고 말은 안 해도 물론 로버트 켈리 교수도 지금 취소한다는 얘기지 회담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그렇게 강성도 아니고요. 북한에 대해서 레온 파네타 그 CIA 국장까지도 좀 위험하다. 그 북한에 철저히 그 준비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역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올지 나오지 않을지 조금 궁금해지고요. 그리고 모든 것은 전부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달렸기 때문에요. 또 하나는 이번 주에 이란 협상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주기적으로 뭐 계속 가겠다, 끝내겠다, 뭐 이렇게 가는데 그게 이제 결정하는 때가 5월 초이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하기 전에 이란과 미국 또 다른 여러 유럽 국가들이 공동으로 협상을 해서 체결을 했었던 핵 협상을 깨고 만다면 그리고 이란에 오히려 경제적인 보복 조치를 하고 만다면 이것은 그런 상태에서 북한과의 핵 협상은 하나만 하다 시간 낭비다. 뉴욕타임스가 사설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란이 뭐 핵 협상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지만 증거는 되지 않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이제 다른 나라들은 다른 협상국들은 인스펙터가 주기적으로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그 인스펙터에는 미국 외교관과 미국 군 관계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핵 협상으로 인해서 이란의 핵 비전이 10년에서 15년 정도 늦춰졌는데 잘 돼가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5월 달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계속 미국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못했었는데요. 이번 주에도 미국에서 계속 그 한국에 대해서 한국의 정치 연예계의 아이콘들이 전부 무너지고 있다. USA Today가 보도를 했습니다. 미투 무브먼트 때문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같은 것을 많이 다루고 있는 그 변호사요. 그 이은의 변호사. 예전에 그 삼성에서 일했다고 하잖아요. 10년 전에. 그러다가 2010년도에 이제 그 삼성에서 내가 성희롱을 당했다. 이런 뭐 고소를 하고 아마 이겼는가 보죠. 그 이후에 이 같은 이슈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됐는데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성희롱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뭐 쭉 뭐 제가 이름을 뭐 부를 필요도 없죠. 그런 정치계에서부터 문화계 모든 사람들이 그 문학계도 포함해서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한국은
세계 그 경제 포럼에 따르면 144개국 가운데서 남녀 평등 인덱스가 118위다. 낮은 편이죠. 그런 거.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내각은 30% 이상이 여자다 하는 것까지도 USA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이번 주에 계속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어요. 이제 정치권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뉴스가 잘 주목되지 않는 그런 형편이고요. 또 하나는 한국의 그 카이스트가 국방업체 한화 시스템과 함께 이제 자동 무기를 만드는데 세계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그 자동 무기가 살인 로봇이다, 킬러 로봇이다 해서 하지 말아라. 그 카이스트에게 이 같은 그 보이콧 편지를 20개국에 30개국이군요. 50명 그 전문가들이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도 미국에서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이게 결국은 무기 경쟁을 일으킨다는 것이고 이제 대표한 사람은 호주에 있는 뉴 사우스 웨일스 대학의 토비 웰시 교수인데 다음 주에 이제 제네바에서 이 자동 무기에 관한 UN 미팅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조치를 한 것 같은데 이 같은 편지를 받고 카이스트는 우리는 아니다. 우리가 킬러 로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제 그 살상 무기 같은 것을 컨트롤하는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뭐 무기 자체도 개발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또 그 잠수정 무기와 관련된 컨트롤 시스템 그렇게 해명을 해서 그 해명만 듣고도 그나마 다행이네라고 그 보이콧 편지를 보낸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남아있는 의문은 그런 것이죠. 만약에 인간이 이 킬러 로봇 자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그 같은 비슷한 기구를 만든 그 기구를 컨트롤하는 그것을 연구한다고 할 때 해저에 들어간 그 잠수정에 이제 로봇가 있어요. 무기인 거죠. 지금 드론도 다 뭐 그런 비슷한 종류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과 교신이 끊겼을 때 그것도 저기 이제 바다 저 밑바닥이니까요. 그랬을 때는 그럼 누가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을 컨트롤하는가? 로봇가 그런 것을 컨트롤하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 하는 게 이제 대부분의 지금 이번에 편지를 보낸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유니버시티 오브 메릴랜드의 교수 또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UC 버클리 또 코넬 대학교의 그 바트 셀먼 교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 하지 말자고 세계 20개국 이상에서 지금 킬러 로봇 개발을 금지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킬러 로봇가 개발되면 영화 저는 사실 터미네이터 안 봤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비유를 하시더군요. 터미네이터에서의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미국에서는 그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드론을 많이 쓰니까 그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가지 않고 여러 가지 또 뭐 드론인데 뭐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더 아무리 뭐 적국 내지는 그 독재 국가에서 테러 그룹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생명을 더 가볍게 여기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았고 논란도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드론 같은 경우도 꼭 그 어떤 그 전쟁을 치를 때의 목표뿐만이 아니라 민간인이라던가 주변에 있는 정말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생명이 이제 희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한국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미국 위켄드 리뷰 앤 위크 어헤드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에서 뭐 가장 큰 뉴스는 역시 그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었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미국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거 무역 전쟁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막 전쟁하는 것처럼 하다가 어느 순간 뭐 합의를 할 것이다.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뭐 fire and fuel이라든가 또 뭐죠? 내 핵단추 크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협상할 것이다. 라고 많이 말을 했었던 것과 비슷한 지금 그런 정도의 말인데 꼭 과거에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다가 긴장을 높이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페이스대로 이번에 협상을 하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북한에서 먼저 협상하자고 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응한 셈이 됐는데 지금 그 중국과의 무역 전쟁도 일부러 저렇게 하는 거야. 하다가 안 할 수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스코어는 지금 무역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쪽으로 더 많이 기울고 있거든요. 지금 행정부에서도 혼돈해요. 대통령 무역 전쟁 아니라고 하고 백악관에 새로 게리콘 나가고 들어온 그 레리 커드로우 그 경제자문도 무역 전쟁 아니라고 하는데 재무장관은 어제 저녁에 제가 오늘의 미국 방송 끝나고 텔레비전 보니까 텔레비전에 나와서 무역 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 무역 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너무 지금 첨예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10% 관세를 붙이니까 중국이 그래 그럼 일단 30억 달러 정도만 해볼까? 돼지고기, 과일 등 120 뭐 몇 개에 25%만 붙여볼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농업계에서 중국에 1년에 수출하는 것이 한 200억 달러 되고 그 가운데 이제 돼지고기가 한 11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거 큰일이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미국이 500억 달러 중국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시키겠대요. 중국도 똑같이 500억 달러 하다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1000억 달러 더 그럼 1500달러라는 얘기예요.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그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한 거 보니까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의 룰에도 맞지 않게 행동한다. WTO의 그 소속 국가들은 개발국가와 개발도상국이 있는데 developed, ED 국가와 developing, PING 국가가 있는데 중국은 디벨롭드 국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그렇게 행동을 해야지 하는데 이것은 사실과는 다른 트윗입니다. 왜냐하면 WTO 기준에는 지금 웹사이트에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확인했거든요. 이 디벨롭드 국가와 디벨로핑 국가를 WTO 자체에서 구별하지 않아요. 아마 그 자국이 그렇게 부르는 대로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틀린 그 잘못된 트윗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대해서 심지어 평소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조차도 중국이 그 무역에 있어서 너무 많이 그 추링을 속였기 때문에 뭐 이제까지 다른 대통령들이 신사적으로 했었는데 안 되면 뭐 새로운 방법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 정도의 윽박지르기 비슷한 것 그저 아주 세게 나가는 것 해보면은 뭐 나쁠 게 뭐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지만 그거야 결과에 항상 해봐야지 하니까 아무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입장이 다르지 않느냐. 중국은 미국이 어떤 그 안보 그 도움을 주는 국가도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북한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중국에 도움을 요청을 해야지 되는 그런 국가인데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다. 물론 그 중국도 수출품의 상당 부분을 미국으로 보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겠으나 중국은 뭐 다른 나라로도 보내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다른 나라로 중국이 보낼 경우에는 그 미국 전체 수출의 뭐 한 30%가 미국으로 보내는 거라고 하던가요. 거기서 이제 관세를 일부는 부과받음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직 시행되진 않았지만 한다 하더라도 미국에 수출을 하고 일부를 뭐 중간에 이제 그 뭐 가까운 동남아시아에 수출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한국이 또 그 중국 상품과 일본도 마찬가지고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국가들이 값싼 중국 상품과 경쟁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또 어려워지는 거고요. 여파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블룸버그 뉴스가 보도한 것을 보면은 이 같은 무역 전쟁이 한국으로서는 지난번에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고 중국도 완전히 믿으면 안 되겠네. 우리가 뭐 90년대에 뭐 국교 수교도 하고 수출도 많이 했는데 뭐 그래도 안 되겠어 하고 미국도 이거 뭐지 이것도 안 되겠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그 이미 그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기 이전에 베트남에 공장을 건설한다던가 그 많은 베트남과 그 사업을 해온 한국 업체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베트남 쪽으로 그 좀 기울게 됐다 한국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베트남은 영한 국가잖아요. 인구가 굉장히 젊고 특히 이제 한
18살부터 35살까지 한참 활동을 시작하는 그런 나이대가 굉장히 많고, 앞으로는 이제 리테일, 소매 상품 같은 것도 많이 수출할 수 있고 경제 성장도 빠르니까, 한국의 경우도 미국과 중국이 이제 무역 전쟁을 하면 미국도 못 믿고 중국도 못 믿고 이런 그 제3의 방법을 통해서 나가겠다 하는 내용까지도 있고요. 뭐 이런 그 중국과의 무역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조금 더 말씀드릴 것 같고요. 미국에서 이번 주에 또 중요했었던 뉴스가 역시 그 대통령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는 그 나라의 4년 동안은, 내지는 재선되면 8년 동안은 미국에서는 색깔을, 어느 정도의 색깔을 충분히 입힐만 하죠. 버락 오바마라는 대통령이 처음에 들어오고 나서 이민에 대해서 민주당의 색깔을 많이 입히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첫 그 4년은 정말로 부시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 시절에 많이 망가졌었던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지금 마치 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이슈에 거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과 마찬가지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했었어야지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민이라든가 자신에게 표를 준 사람들이 많잖아요. 히스패닉계. 그리고 뭐 동성애라든가 그런 그룹, 자신을 뭔가를 기대하면서 지지했었던 그런 그룹들을 충분히 만족시켜주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반부에 뭐 낙하라든가 어렸을 때 미국의 부모 따라서 온 청소년들은 추방을 쉽게 추방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행정명령을 마련을 하면서 색깔을 조금 칠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이 색깔이 지금 굉장히 빨리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에 추방을 빠르게 하도록 판사의 업무 평가 기준을 바꿨는데, 지금 그 추방을 심사하는 판사가 1년에 평균 678개 케이스를 처리한다면, 앞으로는 미국 그 연방 회기가 시작되는 때가 10월 1일입니다. 700케이스씩 해라, 적어도.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의회에 이민법을 뭐 강하게 밀어붙이는가 하면은 낙하는 죽었다 하면서도 공화당 비난은 안 하죠. 본인 비난도 안 하고, 민주당이 이거 안 하려고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캐리반이라고 미국에서 이번 주에 굉장히 그 핫한 단어였는데 뭐 끝없는 그 행렬이잖아요. 끝없지도 않아요. 한 1200명에서 1500명 정도가 멕시코 남쪽 중미에서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이런 데서 그 나라들이 너무나 못 살겠고, 그리고 마약 같은 것도 많고요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난민 신청을 하는 겁니다. 쭉 북쪽으로 오면서, 그나마 멕시코가 조금 나니까 멕시코에서 난민 신청을 하고, 이 가운데 뭐 그 많이 잡아서 한 200명 정도라고 할까요? 그 정도는 미국의 그 난민 신청을 하기를 원해서 비영리 그 이민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단체에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면서 이제 그냥 행렬을 하는 거예요. 어린이도 있고 여자도 있고 다 뭐 신발 겨우 뭐 억지로 신고 뭐 이렇게 쭉 그 행렬을 하는데, 대통령이 팍스뉴스를 보다가, 제일 먼저 보도한 언론은 팍스뉴스는 아닙니다만 팍스뉴스를 보다가 너무 위험하다, 지금 그 남쪽에서 막 그 사람들이 불법자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멕시코 니네가 그걸 다 막아야 돼, 그러면서 미국 국경에 군대를 배치해야 되겠어,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텍사스에서는 원래도 방위군이 100명이 배치가 돼 있대요. 조금 더 받기로 했고, 애리조나도 더 받기로 했고, 캘리포니아주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데, 이 뉴멕시코를 포함해서 이제 쭉 캘리포니아, 뭐 애리조나, 또 텍사스, 멕시코와 직접 국경을 딱 접하고 있는 그런 주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방위군을 배치해 주기를 요청을 했고, 비용 문제 어떻게 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는 지금 주춤주춤 하고 있는데, 이유가 저 캐리반, 저 행렬이, 저 위험한 행렬이 몰려오고 있어, 뭐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진을 보고요, 비디오를 보면은 아이들이, 아이도 아니에요, 아기들이, 아가예요, 정말 아가들이, 턱받이한 아가들이 뭐가 위험합니까? 그리고 대부분 여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여자들과 그 사람들이 그쪽이 너무 갱이 강하고 그런 갱 마약을 팔고 갱과 마약 속에서 살아야지만 되는 그 일부의 원인은 미국의 정책이 그 제공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쪽 나라들의 그 내전 같은 때에 한쪽을 지원하면서 피폐하게 했고 마약을 팔지 않으면 살 수 없게 했고 갱단에 가입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게 했고 갱단에 가입하면 먹을 것이라도 주는데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까지의 그 미국의 그 행정부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난민을 받아들이잖아요. 뭐 심지어는 저쪽 뭐 중동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오는 난민들도 받아들이는데 이 캐리반 같은 경우는 연례 행사인데 이 캐리반으로 오는 난민들을 받아들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튼 턱받이 아가와 정말 그 아가를 안고 있는 어머니들이 위험한 인물이라면서 지금 국경에 방위군들을 배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위험해서 방위군을 배치한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사실이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하이라이트로 공약했었던 것을 지키고 싶은 또 지키려고 애쓰는 행보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반이민 정책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대통령이 되자마자 무슬림은 뭐 다 미국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법원에서 몇 번씩이나 뒤집히고 또 뒤집히고 하면서 수정을 해서 좀 집행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민의 색깔이 트럼프 대통령 색깔로 강해지고 있다 전해드리고요. 또 하나가 센서스 인구 조사를 매년 10년마다 한 번 하는데 1950년대 전이었던가요? 아무튼 그때까지는 당신 시민권입니까? 하는 것을 인구조사에서 물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정확하게 그 연도수를 기억하지 못하겠네요. 그 이후에 아무튼 70년을 전후로 해서 70년 전 쪽입니다. 후가 아니라 완전 후반부가 아니라 그 이후부터는 시민권입니까? 하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미국의 이민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코리안 아메리칸 이민도 1970년대에 시작이 됐죠. 그리고 이민이 많아지면서 물론 한때 미국의 노동력이 값싼 노동력이 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농장 같은 곳에 지금은 이제 농장도 자동화가 많이 되지만 너무 사람이 일일이 아직도 블루베리 따고 딸기 따고 하는 거 사람이 따야지 기계가 잘 못해요. 아무리 시험하고 또 시험해도 그게 그 테스트가 제대로 안 나온다고 하거든요. 많이 사람의 싼 일손이 필요할 때 그냥 슬금슬금 눈 감아주기도 하고 해서 서류 미비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는 게스트 워커라고 해서 또 일시적으로 미국에 왔다가 그냥 머물게 되고 서류 미비자가 된 사람도 있고 그럼 머물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인간이니까 뭐 돌아가 봐야 먹을 게 없으니까 아니면 내가 갑자기 여기서 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뭐 그런데 뭐 그 사랑하는 사람이 뭐 합법 신분이라면 또 괜찮겠지만 합법 신분도 아니지만 그 사람도 여기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있다던가 뭐 너무 많고 많은 스토리가 있어서 정식으로 들어왔다가 비자가 만료됐다던가 그래서 서류 미비자들이 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다 지금까지는 숫자 파악을 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영주권자도 너무 많으니까 그래야지만 어떤 동네에 연방정부가 어떤 지원을 하지? 그리고 무슨 뭐 큰 뭐 프리웨이를 논다던가 이런 것은 그 로컬 정부에서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많은 지원을 해줘야지 되는데 그런 것 그리고 하원 의원 숫자 435명밖에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미국인들을 위해서 일하려면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숫자를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요 해서 결국은 뭐 당신 시민권자입니까? 이런 조항을 넣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넣는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넣을 때도 목적이 있는 거죠. 어쨌든 조금 구분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시민권자와 시민권자 아닌 사람들을.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고소를 했고 뉴욕을 포함한 다른 17개 주에서도 합동 고소를 했습니다. 이것 역시 이민자나 소수인종에 대해서는 그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미국에서요. 저널리스트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뭐 서류 미비자, 뭐 이민자들 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나 저널리스트들이나 마찬가지로요. 저널리스트 가운데서는 루답스가 아주 그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끔 거의 정규적으로 루답스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슈도 물어보고 그 사람 경제 전문하는 사람이거든요. 경제 전문적인 입장에서 서류 미비자를 이방인이라고 수십 년 전에 불러서 CNN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본인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슈적에서 뭐 꼭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팍스에서 일을 하고 있죠. 그 루답스 같은 사람이 저널리스트 가운데서는 이민자를 혐오하고 굉장히 비하하고 하는데 그 사람은 백인이잖아요. 그런데 소수 인종이면서 이민자를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하고 굉장히 인종차별적이거든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인종차별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는 비판이나 비난을 하지 않고 좀 잘못하는 거 얘기하지 않고 좀 과장해서 무조건 잘한다고만 하고 그런 부분들은 소수 인종으로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에 대한 시각이기도 해요.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미국은 뭐 노르웨이이 아니라든가 이런 백인 인구들이 많이 이민 와야지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백인 노르웨이가 얼마나 잘 사는데 미국에 이민을 왜 옵니까? 참 그 나라에서 사회보장제도 잘 받고 살지 사회보장제도 자꾸 줄이겠다는데 그렇게 그게 시각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꼭 소수인종이어서가 아니라 백인이라 하더라도 다른 소수인종, 얼굴이 하얀 색깔이 아닌 사람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잖아요. 우리가 왜 조금 더 오늘이 어제보다 더 낫고 내일이 또 오늘보다 내가 더 멋진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인종차별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히 그의 그 인종차별적인 이것을 굉장히 아무튼 싫어합니다. 저는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싫어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옳지 않으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얼굴 색깔 때문에 무엇을 구분하는 것을 그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아버지가 흑인들을 거부하고 자신들 그 렌트 줄 때 노골적으로 법으로 위반하는 건데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경멸합니다. 그런 사업은 저는 경멸합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가장 부자와 가장 파워풀한 사람, 미국에서 가장 파워풀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가장 부자는 제프 베조스, 아마존의 CEO입니다. 제프 베조스를 트럼프 대통령이 마구 비난을 했어요. 제프 베조스를 비난한 게 아니라 아마존이 미국 우정국을 나쁘게 이용을 해서 세금을 갉아먹고 있다 하는데 그것은 참 아니고요. 그 오늘의 미국 정규방송 시간에 팍스 TV 앵커들이 얘기하는 것 전해드렸었죠. 우정국이 실제로는 아마존 때문에 돈을 벌고 있어요.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마이너스지만 이 소포로는 63%가 수입이 증가했거든요. 그 소포 때문에 증가하는 부분의 상당 부분이 아마존이고 아마존 뭐 하나 뭐 배달할 때마다 1달러 46센트 손해본다는 대통령의 트윗은 사실과 다릅니다. 전에 시리그룹에서 언젠가 그렇게 한번 계산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 계산이 틀리고요. 그리고 우정국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특혜를 주지 않고 아마존에 이제 예를 들어 디스카운트 레이트이 있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물건을 코스코에 가서 5개 들어있는 거 살 때랑 1개 들어있는 거 살 때랑 다르잖아요. 그런 식의 똑같이 적용되는 디스카운트 레이트였고요. 다른 점이라면 모르지만 이 점에 대해서 비난한 것은 그 사실에 근거한 비난이 아니다 하는 얘기가 많고요. 그래서 아마존을 대통령이 비난한 게 이제 반독점법이다 이런 것으로 비난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이 우정국을 이용을 한다,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게 실제와는 조금 다르고 사실로는 워싱턴 포스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프 베조스가 비난하고 싶은 거죠. 오늘 그 가디언 그 신문을 보더라도 그 시작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캠페인하면서 무슬림 이민자를 막 비난을 했었을 때 그 감정 막 사람을 미워하고 누구를 비난하면서 맞아 하고 이렇게 그 지지층을 넓혀갔었죠. 그때 워싱턴 포스트가 강하게 비난을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싫어했었고 그 이후에는 워싱턴 포스트의 논조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런 기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제프 베조스가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잖아요. 워싱턴 포스트를 그 아마존의 로비 신문이다. 로비스트로 등록해야지 된다라는 트윗까지 대통령이 했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프 베조스에 대해서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워싱턴 포스트 기자들도 제프 베조스가 워싱턴 포스트 사고 나서 파타임 그 일하는 사람들의 헬스케어를 없애려고 하자 전에 사주는 다 해줬었거든요. 캐서린 그레함과 그의 아들. 그랬는데 그렇게 없애려고 하자 기자들이 본인들하고 해당되는 것도 아닌데 막 그 사주하고 싸워서 결국은 그 헬스케어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기자들이 굉장히 제프 베조스 싫어했어요. 돈이 그렇게 많으면서 돈을 도대체 너 혼자 먹고 어디다가 쓰는 거냐고. 그 파트타임 직원들 헬스케어 다 이제까지 해주던 거 그대로 해줘봤자 워싱턴 포스트가 어디 가서 테이블 하나 사서 기부하는 돈 그것밖에 안 되는데 하고 워싱턴 포스트 기자들이 자신들의 사주와 막 싸웠었어요. 그리고 지금 워싱턴 포스트는 그 제프 베조스가 앞으로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2013년인가 14년도에 워싱턴 포스트를 샀잖아요. 기사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워싱턴 포스트요. 그리고 지시하지 않고 제안도 하지 않으며 뭐 사설에 대해서 이걸 지지한다 저거를 뭐 싫어한다 이런 거 전혀 아직까지 0.0001%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워싱턴 포스트 얘기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신문이라는 게 전통이 있어서요. 워싱턴 포스트도 굉장히 독립적인 신문이거든요. 그 편집국의 독립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남는 신문이잖아요. 뉴욕타임스보다는 뒤늦게 출발을 했지만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본인이 그 비즈니스 리더였기 때문에 그냥 하라면은 딱 쫙 내려가서 하잖아요. 제프 베조스가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말 쓰라고 한다고 워싱턴 포스트 기자나 논설위원이나 칼럼니스트들이 쓸 것 같으세요? 네,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오늘 가디언의 보도가 워싱턴 포스트가 자신을 덜 비난하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 목적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잘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워싱턴 포스트의 스토리를 조금 남들보다는 조금 많이 알거든요. 캐서린 그레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책도 계속 읽었고 또 그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이쪽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만만치 않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그 제프 베조스는 아무런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은데 실제로 제프 베조스가 이번에 돈 많이 잃어버렸죠. 그 아마존의 그 주식값이 많이 내려갔고 제프 베조스가 갖고 있는 주식값도 내려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뭐 160억 달러를 잃었다고 하던가요. 아마존 주식이 3월 12일에 최고 1,600달러였는데 지금 1,443달러까지 내려가고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났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마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대통령에게 뭐 별로 그 좋은 감정이 있을 수는 없고요. 그런데 제프 베조스는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160억 달러를 최근에 잃어버렸어요. 세계 최고 부자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번 돈이 얼마일까? 숫자 개념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월이 지나가면 이 160억 달러는 껌값일 것 같아요. 세금 감면으로 가장 크게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자신과 제프 베조스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 가운데도 아마존의 그 프라임 멤버잖아요. 아마존의 그 프라임 멤버 또 아마존의 일반 멤버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어쩌지 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그 우정국 얘기를 지금 자꾸 하니까 아마존의 배달 요금, 배송 요금, 쇼핑 요금이 오른다면 누구를 비난하겠어요? 이제 그런 문제도 조금 생각이 되고요. 자, 이번 주에 미국에서 또 중요했었던 것 가운데는 러시아의 뭐 정보원이라든가 그
외교관들을 60명을 이제 내보내기는 했는데 내보내는 날짜 지났죠. 그러긴 했는데 그게 러시아 그 대사관의 숫자는 줄이지 않아도 된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말은 60명이 나가도 새로 러시아에서 60명을 보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내보낸 것도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이유는 역시 그 런던에서 영국에서 시작된 러시아의 이중 스파이를 러시아가 과거 2차 대전 때 썼던 가스, 신경가스를 이용을 해서 암살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뭐 그 아버지도 이제는 더 이상 중태는 아니라고 하던데요. 딸은 뭐 회복이 거의 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일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 여전히 이 블라디미르 푸틴은 비난하지 않고, 어제는 그 재무부에서 새로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했잖아요. 이게 지난해에 미국 의회에서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을 했다는 이유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한번 살짝 하고 이번에 다시 했는데, 이번이 지난번보다 조금 더 강합니다. 이번 제재안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 사위도 있고, 그 밖에 뭐 그 본인 폴 매나포트 전 그 선거 대책위원장, 지금은 이제 기소됐습니다. 러시아 스캔들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 일을 해줬었던 러시아 사람 블라디미르 푸틴과 아주 친한 그 사람도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폴 매나포트가 그 러시아 사람에게 지금 우리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라 그 대선 캠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브리핑 좀 해드릴까요? 지금 미국의 대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그런 사람들. 거의가 무기 회사와 또 그 에너지 회사 그 관련자, 푸틴 대통령의 친구들, 돈 너무너무 러시아에서 뭐 1, 2, 3, 4, 5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한 17사람과 기구던가 그렇습니다. 17명과 뭐 3군데 기구인가 그렇게 해서 자산을 동결을 하고 미국에 있는 것, 그리고 이런 사람과 회사와 미국인이 사업을 할 수 없고 도와주면 이제 큰일 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건 알려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캠페인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러시아가 미국의 대선에 개입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발표가 있은 뒤에 세라 허카비 백악관 대변인이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백악관에 그 초청한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잘 지내는 것을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 트럼프 대통령과 사업을 했던 그 사업 관계자가 특별검사 측에서 영장을 가지고 집에 가서 여러 가지 그 조사를 했다는 내용도 나왔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페이크 뉴스 마라. 내가 언제 환경청 장관을 해고를 할 줄 알아? 너희들이 한다며,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으로 교체한다며. 아니라니까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스캇 프리트, 이 환경청 장관이 정말로 보수 그룹이 좋아해요. 공화당 공화당 의원들도 좋아하고 지금 그 장관을 지켜라, 스캇을 지켜라 하는데 러쉬 림바우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방송하는 그 라디오 방송 진행자도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그 석탄 같은 거 많이 캐라고 하고 오일 시추 마음껏 하게 하고, 전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만들었던 뭐 지구를 깨끗하게 해야지 되겠다고 하면서 돈이 들더라도 미국이 뭐 모범을 보여야지 된다. 사실은 미국이 모범 보이기 위해서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이제 미국이 할 수 있는 굴뚝 사업, 무슨 사업을 다 거쳐갔기 때문에 환경 사업을 하는 것이 또 미국에도 좋고 또 환경에도 좋고 하니까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왔던 것들을 다, 규제를 다 지금 해쳐버리는 사람이 환경청 장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예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너무 스캔들이 많아서요. 뭐 오늘도 또 스캔들이 나왔는데
전임 그 행정부에서는 오바마 때의 전임자는 경호팀이 파트타임으로 고용을 했는데 지금 이 환경장관은 20명의 경호팀이 지금까지 300만 달러 돈을 써서 어떤 그 경호원은 연봉이 한 16만 달러나 됐대요. 오버타임이 하도 많아서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콘도미니엄을 워싱턴 DC 하룻밤 쓸 때 50달러 했다고 그것도 이 환경청에서 도움을 받아야지 되는 로비스트의 부인이 갖고 있는 콘도미니엄이고 그리고 그 로비스트가 결국은 환경청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았고 오늘 사진을 보니까요. 워싱턴 DC 어디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환경청 장관 웃는 얼굴과 함께 이 워싱턴 DC에서 이 화려한 콘도미니엄을 이 장관과 같은 그 콘도미니엄을 50달러에 쓸 수 있어요 하고 밑에다가 전화번호를 쭉 적어서 사람들이 하나씩 전화번호를 뜯어갈 수 있게 그런 포스터가 나붙었어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는 어디냐면 환경청의 그 퍼블릭 릴레이션 그런 곳입니다. 뭐 항의해라. 뭐 그리고 전화하면 거기니까 거기다 전화해서 아니 그렇게 좋은 방이 50달러라면서요. 예, 뭐 이렇게 이제 하라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그 활동가가 액티비스트가 붙여놨겠죠. 그래서 대통령은 그를 해고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존 켈리 비서실장이 해고를 권유했답니다. 이게 참 모양새가 좋지 않다 해서 그래서 뭐 대통령이 아니라니까 일단 아닌 줄 알겠는데 아니라고 하고 꼭 나중에 해고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보면은 그 사이에 대통령에 대한 그 인기도는 상당히 높아져서 라스무센의 여론조사 결과 이번 주에 51%까지 지지율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에이 그거 가지고도 안 돼. 이 가장 많이 나온 그 여론조사에서 한 20%에서 30%는 더 붙여야지 돼.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 물어볼 때 내가 그 선거할 때도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얘기 안 하고는 그 투표 장소에 가서 나를 찍었거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 번 정규방송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라스무센이라는 그 여론조사 기구는 항상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놓는 여론조사 기구입니다. 그래서 35H라는 아주 굉장히 그 신뢰성 있는 그 여론조사를 그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해온 그 네이트 실버가 하는 거기에서는 이 라스무센 여론조사 기구의 평가를 몇 점을 주냐면요. C 플러스든가요? C 마이너스든가요? 아무튼 C를 주는 그런 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심지어 CNN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40%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말에는 뭐 시간이 많이 있진 않지만 엄마 집도 갔다 와야 되고 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근거 있는 그런 그 내용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늘 그 내가 손해본다 미디어에서 하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그 200개의 로컬 채널을 갖고 있는 싱클레어라는 텔레비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그 주요 언론을 니 가짜뉴스인 것처럼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망가뜨린다. 똑같은 문장을 앵커들에게 다 읽게 했어요. 그 앵무새예요. 그냥 똑같은 정말 이 200 거의 200군데 190 몇 군데 그 앵커들이 그 한 방송사마다 한두 명이겠어요? 뭐 5명 이상이잖아요. 그 수백 명 앵커들 말을 똑같이 해놓으면 거의 똑같이 그냥 완전히 합창으로 들리거든요. 그 정도로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컬 팍스 TV도 있고 로컬 CBS도 있고 뭐 ABC도 있고 뭐 채널이 그렇게 많이 소유를 하고 있으니까 싱클레어라는 그 회사가 그런 많은 로컬 채널을 갖고 있는 방송사고요. 그리고 팍스뉴스가 얼마나 또 트럼프 대통령을 완전히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거의 국영방송 수준이죠. 그래서 이 팍스를 그 러시아 투데이라고 비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푸틴의 방송국 러시아 투데이처럼. 이 싱클레어가 그렇게 하는 목적은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제 곧 39억 달러 규모의 트리뷴사를 인수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미국 가정에 있는 텔레비전의 70%를 장악하게 되거든요. 허가를 받으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이제 그 자리에 장으로 있는 연방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지 되고 연방법무부의 허가를 받아야지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거야말로 독점법으로 해야지 되는 것 아닌가요? 한 회사가 70%를 장악하는 거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아무튼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암살당한 지 50주년이 된 날이 4월 4일이었습니다. 1968년 4월 4일 테네시 멤피스의 그 모텔에서 목에 총을 맞고 39살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몇 시간 뒤에 이제 뭐 1시간도 안 돼서 숨졌던가요? 그래서 그로 인해 인권과 경제평등을 주장했었던 젊은 목사, 그 생애 마지막 쯤에는 베트남전에도 반대하고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많이 비난을 했었어요. 정부에서도 싫어했었고. 그런데 그가 숨지자 마치 순교자인 양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그의 정신을 기리고 있다. 또 더군다나 이제 비폭력. 앞으로도 미국은 계속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했었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삶이 향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버둥을 쳐야지 되는데 요즘은 대통령부터 좀 그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서 참 그렇다 하는 게 제시 잭슨 목사의 뉴욕타임스에 보낸 기고문이었는데요. 제시 잭슨 목사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젊은 어린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보좌관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제시 잭슨 목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인권 운동을 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흑인들의 투표권, 뭐 여성의 투표권, 뭐 많은 것들이 보장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테네시 멤피스 하수 처리장에는 일하는 사람이 거의 뭐 90%는 훨씬 넘고 몇몇의 히스패닉을 빼고는 흑인이고 관리자들은 뭐 88%가 백인이고 그런데 똑같은 이슈에 대해서 참 시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제시 잭슨 목사도 흑인이고 또 월스트리트저널의 이제 논설위원 가운데 한 사람이 제이슨 리들리 씨도 흑인인데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그 숨지고 50주년에 제시 잭슨 목사는 킹 주니어가 숨졌었던 그때 너무나 그 놀라움과 충격이 분노로 되고 아니 어찌 이런 사람을 이렇게 총을 쏴서 죽일 수가 있단 말이야. 그 심정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도 아니지.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그 비폭력의 뜻을 우리가 계승해야지. 이런 형태로 많이 그 이후의 일을 이끌어 갔는데 이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논설위원의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후에도 이 그 미국의 인종차별이 지속된다면 백인만을 비난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쭉 얘기했냐면 제가 정규방송 때는 이런 말씀은 안 드렸어요. 근데 저의 그 느낌은 그랬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썼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제시 잭슨이 루터 킹 주니어 그 주변에서 죽음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욱 하긴 했지만 그의 비폭력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마음을 가다듬었다는 것을 강조했다면 똑같은 흑인인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논설위원은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숨지고 나서 막 미국 각 지역에서 뭐 일리노이, 시카고, 볼티모어, 워싱턴 DC에서 얼마나 많은 폭력이 있었는가, 폭력 시위가 있어서 방위군이 뭐 되고 어떻게 되고 그 당시에 사이공보다 더 험한 분위기였다. 전쟁 치르고 있는 뭐 베트남전 치르고 있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르구나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둘 다 뭐 맞는 얘기겠죠. 어느 부분까지.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논설위원은 루터 킹 목사의 말을 잘 제대로 듣지 않고 민주당과 그 진보 측에서는 아주 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흑인 우리들도 책임이 있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요. 뭐 책임이 있고 우리가 뭐 뭔가 해야지 될 일도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상당히 강조했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제였었던가요? 어제였었던가요? 제가 영국 신문 가디언을 보는데 그 가디언에서 미국에 대해서 취재를 하는데 미국이 얼마나 그 시스템적으로 조금 그 부당하다고 할까요? 좀 공정하지 않다고 할까요? 흑인과 백인 사이에서 갱을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미시시피인가에는 그 어떤 지역의 갱의 60%가 백인이랍니다.
그런데도 미국 사람들이 그 백인 갱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갱하면 흑인을 생각하고 히스패닉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경찰 자체들이 분리를 할 때 그것도 이제 경찰 내부의 오랜 그 전통이겠죠. 분리를 할 때 흑인이나 히스패닉들은 갱, 1명, 2명, 3명 하면 갱단 이렇게 분리를 하고 백인들은 분명히 그 갱단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도 개인으로 인디비주얼로 구분을 한답니다. 그래서 마치 백인 갱단이 없는 것처럼 이 내용이 이제 가디언이 열 몇 살 때부터 부모도 막 오피오이드에 중독됐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거의 고아와 마찬가지로 하다가 학교를 다니지 않고 해서 갱단에 들어갔다가 본인이 갱단을 만들고 감옥에 들락날락 하다가 결국은 들락날락 하다가 나중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지금은 이제 허름하지만 본인의 집까지 사고 사는 40대의 한 오랜 동안 갱단이었던 백인 갱단 말 등등을 인용을 하고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 시스템적으로 그런 편견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어느 민족이나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아주 부지런하다 하는 게 장점이면 부지런해서 서두른다 하는 게 단점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떤 지도자가 그 지도자가 커뮤니티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경찰의 지도자, 국가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데 잘 그 시기마다 서로 감싸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나아갈 때 그게 이제 그 악감정도 서로 안 생기고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쟤는 잘못했어. 쟤는 저 이민자 저 이민 소굴은 뭐 맨 마약 소굴이고 마약 들여오고 강간범 들여오고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자, 여기까지가 위크엔드 리뷰였습니다. 이번 주 좀 길어졌네요. 위크 어헤드 짧게 하고 여러분 풀어드리겠습니다. 풀어드린다니까 감옥에서 풀어드리는 게 아니라 릴리즈 해드릴게요. 뭐 노래도 있고 많잖아요. Please release me, let me go. I don't want anymore. 아, 이건 아니네요. 당신 내가 더 이상 좋아하지 않으니까 나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시간 없으시니까 빨리 풀어드리겠다고요. 다음 주에 위크 어헤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우지수를 포함한 증권시장 어떻게 될 것인가. 금요일에도 뭐 아마존 있고 또 그 중국과의 그 무역 마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때는 767포인트까지 다우가 내려갔었거든요. 나중에 막 500 몇십 포인트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는데 우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되겠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아마존 문제도 그렇고 이자율입니다. 지금 새로운 그 연방준비제도 그 의장이 그 제이 파웰 의장이 계속 이자를 인상하겠다고 했어요. 이자율을 예상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이 이런저런 문제로 많이 내려갔고 3월 달에 일자리도 어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뭐 기후가 너무 따뜻해서 바깥에 건축 일자리가 늘어나진 않았다 하더라도 예상했었던 것보다 나쁘기 때문에 이자율 인상을 조금 슬로우하게 해주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주식시장이 정말로 많이 빠지는 것 아니야 하는 그 걱정스러운 눈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말로 중국과 그 무역 전쟁이 일어나는가 하는 점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맨으로서는 모든 업자와 딜을 했었죠. 캐비넷 메이커와 페인터와 메케닉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많이 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사람들을 고소하고 그리고 원래 이제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협상하면서 약속했던 돈보다 덜 내는 것. 왜 그런 사람들 있어요. 뭐 꼭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약속을 100% 페인트 칠을 쫙 해주기로 했는데 이게 본인의 마음에는 99%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 1% 그냥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 반대죠.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로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약속했던 돈보다 더 적게 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의 딜인 거예요. 비즈니스맨으로서는. 그리고 굉장히 잘해왔다고 하고 또 이제 여자들과는 아주 가다가 안 되면 합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돈도 많이 주지도 않아요. 10몇만 달러 이 정도인데
중국과 그 무역 딜은 완전히 다른 타입이라고들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스몰 비즈니스맨들과 딜할 때 캐비넷 메이커, 페인터, 메케닉, 그리고 플레이보이 반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20명 정도의 여성들, 고소한 여성들을 보면 거의 무슨 뭐 성인 배우이거나 그런 비슷한 일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모델이거나 등등.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딜할 때와 지금은 역사상 최고 부자 공산당인 중국과 딜을 하는 거잖아요. 다르다는 거죠. 중국의 리더는 완전한 파워를 가졌고, 지금 미국은 농업, 자동차, 비행기 이 업체들이 워낙에 중국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윤에 있어서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전쟁한다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런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도 이제 그 민간 기업의 그 CEO처럼 내가 그 업계의 왕인 것처럼 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시진핑이 왕이잖아요. 왕이 뭐예요? 지금 황제인데 모든 걸 다 갖고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그런 무역들이 그거 안 된다고 막 비난을 하고 있는데 시진핑에게 누가 비난을 하겠어요? 중국에서. 속으로는 비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무역 전쟁에 있어서는 완전히 중국에서는 단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처럼 황제처럼 이렇게 굴려고 하면은 진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 다른 얘기도 있는데 저는 이 점에서 좀 주목합니다. 중국이 원래 조금 알랑거리기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난번에 중국에 갔었을 때도 얼마나 잘해줬어요. 그것은 무역 이슈 때문에 좀 그랬죠. 그런데 무역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해서도 더 강하게 압력을 넣은 것도 유엔의 제재보다도 더 강하게 조였잖아요, 북한이. 그게 무역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에 대해서 다 이렇게 관세를 $1,500 정도를 부과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내가 왜 위험을 감수하면서 북한이 붕괴되면 어떡하라고 내가 북한을 압박을 하겠어? 중국이 그렇게 계산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계산이요. 국경도 접해 있는데 중국과.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 강한 압박을 내가 꼭 해야지 되는가? 중국으로서는 물론 또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을 하면은 그 미사일이라는 게 어느 방향으로 날아갈지 모르니까요. 모든 방향으로 중국까지도 다 쏠 수 있으니까 싫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아무튼 그 북한 이슈를 협상 카드로 중국은 쓸 수 있다는 거죠. 유엔 제재까지 막지는 못하지만 집행을 약하게 할 수는 있잖아요. 모든 나라나 법이 있는데 법을 집행하느냐 안 하느냐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중국도.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유엔 제재보다 더 강하게 집행을 했지만, 만약에 약하게 할 수도 있고, 중국이 유엔을 향해서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 오히려 제재를 좀 풀어야지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또 그 트럼프 대통령에겐 약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페이스북이 지금 CEO가 다음 주에 의회에 나가서 증언을 한다고 하니까, 페이스북이 어떤 그 대학교 교수에게 이제 그 어카운트를 정보를 팔았고, 그 교수가 그 정보를 그 캠브리지 그 애널리티카에게 또 팔아서 결국은 페이스북이 제3자를 관리를 제대로 못했었다는, 여기에 대한 증언이에요. 그래서 그 제3자 회사가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을 도왔는데 페이스북의 어카운트 사람이나 어카운트 친구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타겟으로 삼은 그 선거 광고를 마구 했다는 거죠. 그게 또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도 했는데 뭘 그래? 그 말은 또 전혀 다른 스토리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에 페이스북을 활용을 했었을 때는 그냥 소셜미디어로서 우리가 오바마 캠페인이다라고 광고하고, 그리고 어카운트들에게 이런 그 우리의 메시지다 하면서 그 메시지를 전했고, 이 메시지가 좋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직접 친구에게도 이것을 포워드 해주세요 하고 했었던 거고, 이번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을 도왔던 그 회사는 전혀 어카운트 멤버에게도 알리지 않고, 어카운트 멤버 친구에게는 더더군다나 알리지 않고, 이 사람들이 원래 성향이 이런 성향이었지 하고는 거기다가 크룩드 힐러리 아니면 아메리카 퍼스트 이런 것을 이렇게 광고를 넣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잘하겠습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벌금을 내야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정직한 광고를 하겠습니다. 정직한 광고 액트라는 게 있어요. 미국의 법안인데 법은 아니고 아닙니다. 이것을 지지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다음 주에 역시 이민에 관해서도 굉장히 그 중요해질 것 같네요. 왜냐하면 그 캐치 앤 릴리즈라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뭐 부시 시절이나 뭐 그 오바마 시절에 많이 이런 것이 있었는데 잡았다가 놓아준다는 얘기잖아요. 대통령이 어제 그 국방부에 캐치 앤 릴리즈 하지 못하도록 하고 어떻게 다 캐치만 할 수 있는가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난민 신청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추방 청문회를 기다리는 사람을 그 오바마와 부시 시절에 너무너무 미국에서 그 구치소 같은 것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구류센터는 4,000명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 가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풀어주기도 했죠. 그런데 풀어줄 때 아무나 풀어주겠어요. 그게 이제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된 사람 대개가 이제 어린이죠. 그리고 난민 신청한 사람 풀어줘 왔는데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어디 빈 빌딩 없느냐고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에게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명령을 받았으니까 군인이니까 집행을 해야겠죠. 현재 그대로 쓸 수 있는 국방부 건물이 있는가, 개조하면 되는가 이런 것을 이제 찾아봐야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제 어제 늦게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백악관에서는 안전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뭐 난민 같은 경우는 거의 어린이거나 턱받이한 아기거나 엄마거나 그래서 위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리뷰 위크 어헤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미국에서 보는 한국 아니면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뭐 거의 세계적으로 우리만 잘 살아야 돼. 우리부터 잘 살아야 돼. 아이, 다른 나라를 돕고 살긴 뭐 그런 분위기. 그리고 그 독재자들이 쭉 그 권력을 잡거나 독재로 나아가거나 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보도를 좀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네. 자, 여러분 한국에서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좋은 일요일, 미국은 기분 좋네요. 토요일, 일요일 이틀 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